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봅시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죠. 영어로는.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데모크라티아라고 해서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 그리고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민주주의는 뭘 뜻하는 사상 체제냐? 정치 사상이냐? 민중이 지배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뜻하는 거예요. 많은 민주주의 체제들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일단은 민주주의 중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죠. 그럼 또 무슨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민주주의가 채택이 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민주주의가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성을 지향을 해요. 다원화를 지향합니다. 단순화를 지향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성, 다양한 지향성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체제 안에서 일단 인민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민주주의가 되든 안 되든, 실제로 민주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나라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에는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선거나 투표를 이용을 해서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다. 간단하게 이제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 사상이다. 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의 안에도 나와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세 가지 특징은 인민, 자유, 진보입니다. 크게 봐서 딱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인민, 아까 말했던 주권의 주체가 되는 인민, 그리고 자유, 그 주권을 가진 자들이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이를 완전히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원성을 지향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성을 지원을 하지만 어찌됐든 민주주의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된다? 진보를 향해서 가야 된다. 공동체의 의지로 이 사회의 질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자, 요게 이제 민주주의의 세 가지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른 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민주주의가 된다면은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위험 신호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경고성으로 우리 사회에 메시지가 던져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이론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인민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원칙, 인민. 인민이 권력을 가지는 체제라고 했죠. 국민이 권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이 인민이 요 자연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종, 출생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죠. 인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출생지를 변경하고 싶어.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해가지고 태어나지는 게 아니죠. 인공적인 게 아닙니다. 인종. 나는 이 인종을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어. 이것도 안 되죠.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그 인종, 종교, 출신 언어 같은 특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공동체, 가족, 부족, 씨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정의하는 이 인민이라는 것은 같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이 체제를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 인민이라고 부르는 구별, 구분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모두 인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 구별, 구분이 없으니까 차별도 없겠죠. 그래서 모든 인민은 존엄하고 그 권리는 동등하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인민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에요. 체제를 받아들인 사람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민은 존엄하며 그 권리는 동등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 근대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가 덧붙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는 간단하죠.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원래라면 이제 인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국가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힘이 정부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제한적으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여야 된다.
즉 권력은 자기 삶의 주인인 개인 앞에서 함부로 행사될 수 없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특징을 띱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를 공동체에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안에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동체 또한 시민들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이들이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 인민에 속한다. 울타리가 없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정부도 나의 삶 앞에서 내 권리 앞에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진보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 운명론을 거부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모두 알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와는 다르게 보수주의는 이제 이 결함을 인정을 하죠. 똑같이. 근데 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는 뭘까요? 보수주의는 이 결함을 신의 섭리 아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전통적인 질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법, 규칙.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을 묶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유를 지향한다 그랬죠. 법과 질서로 인민들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정부도 막을 수 없는, 정부도 완전히 이들을 종속시킬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인민들에게 부여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 인민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의지로 이 사회적인 질서를 개선을 해보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진보적인 사상이에요. 얼핏 들으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세 가지 특징이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죠. 인민,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종속된 각 개인은 권리를 제한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을 하고 정부의 권력보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각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질서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원래 서로 견제하는 상호 견제 그리고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특징들인 거예요. 원칙들인 거예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인민이 유일한 원칙이 돼서도 안 되고 자유가 유일한 원칙이 돼서도 안 되고 진보가 유일한 원칙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이 유일한 원칙이 됐을 때 과거 프랑스 대혁명 때의 그 피해 숙청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자유가 유일한 원칙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그 각 개인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왜? 개인의 자유가 정부의 권력보다 세지니까 자유가 유일한 원칙이 되어버리면 어느 개인이 묻지마 범죄를 일으켜도 우발적인 살인을 계속해서 일으켜도 정부가 이 개인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진보가 유일한 원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진보는 자유가 있는 개인이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의 의지로 질서를 개선시켜 나가자. 사회적인 결함을 개선시켜 나가자. 요거잖아요. 근데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과거에 쌓아온 시행착오와 전통적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진보가 유일한 원칙이 되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질서와 전통이 즉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벽하지가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만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밸런스 있게 잘 버무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대안이 되지도 않아요. 똑같은 불완전한 체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는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사탄이 진정으로 알았을 체제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시대에 사탄이나 마르크스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 귀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마르크스, 그 사탄이 만든 그 이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그 마르크스 이론에 가장 크게 영향받고 있는 나라는 그 이념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에 반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 이론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들, 특히 자유세계의 국가들은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대가를 치렀을까요? 봅시다. 냉전 결과가 어땠습니까? 냉전의 결과는 공산주의의 패망, 그리고 민주주의의 승리였죠. 그 결과 인류의 기억 속에는 어떤 생각이 탁 박히게 됩니까? 냉전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곧 승리이자 정답이다 라는 인식이 들어서겠죠. 공산주의는 이제 지는 해고,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생각이 이어져 와서 인류에게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적으로 분류하고 반대로 민주주의를 국가체제의 답으로 제시를 하죠. 지금 딱 이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수를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체제 비판하고 혐오하고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종량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적으로 분류를 했고 민주주의를 국가체제의 답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너무 과했던 겁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을 하죠. 그 인권을 박탈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너무 맹신한 나머지 어떤 사고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국가와 법과 질서 위에 있다라고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국가와 법과 질서 위에 있다라고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해서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승리했죠.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이제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영향권인 유럽과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거짓말 같죠? 갑자기 결론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가버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그 자료인데 실제로 1970년대 대비해서 지금 2010년대, 2020년대에 미국의 크리스천 비율을 나타낸 자료예요. 1970년대는 거의 91%, 92%였습니다. 미국 내의 기독교인 비율이. 근데 지금 60%까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지금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1970년대 이때 냉전 시대입니다. 이때는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9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냉전을 승리하고 나서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냉전이 승리하고 난 이 시기랑 겹치는 거예요. 이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승리했죠. 그거에 맞춰서 점점 떨어집니다. 미국이 이래요. 유럽은 안 그랬을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매년 10%씩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독교인 비율이 20, 30% 되나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인 비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과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웠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서부터 그 사상이 인류에게 주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사상과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사탄과 마르크스는 이걸 의도한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를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제국을 만들거나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를 온 세계에 퍼뜨리거나 냉전 시대 때 자유민주주의에 맞서서 공산주의를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게 이들의 전략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 모든 경제 제도에 무신론을 뿌리내리게 하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중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신이 없어요. 오직 개인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서부터 기독교 영향권인 유럽과 미국에 무신론이 뿌리내리게 돼요.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사상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고 미국은 무너지고 있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억지로 그냥 끌어당긴 겁니다. 기독교 사상과 가치를 이제 다시 미국에 주입을 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사탄과 마르크스가 바랐던 사회입니다. 민주사회. 신이 없는 민주사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이제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간은 모든 욕구와 열망이 원죄에 구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나 스스로 의인이 되게 할 수도 없고. 왜? 원죄 때문에. 근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신을 믿습니까? 이러한 원죄를 믿나요? 믿는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것이 과연 나을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땐.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방임 자유가 맞냐, 절대 의존이 맞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답은 명확해요. 인간이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서 보수주의의 개요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누누이 언급한 내용이지만 인간이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해요. 인간의 지식이 무한입니까? 아니죠.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성 또한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이끄는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질서는 인간에 비해서 영원한가요? 질서는 인간에 비해서 수명이 긴가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우선 정부,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끄는 질서에 의존해야 된다. 이 사상에 반대해서 자유를 우선시한 정부는 사실 공산주의와 닮습니다. 자유를 우선시한 정부는 공산주의와 닮게 되어 있어요. 왜죠? 민주사회에서 개인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받기를 원해요. 능력이 출중하든 출중하지 않든 능력과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차별적 복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보편적 복지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죠. 차별적 복지가 뭡니까? 차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경제적 수준이나 물질적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복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차별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뭘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 국민, 대상은 온 국민입니다. 온 국민한테 지원금을 주고 온 국민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누고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거든요. 공산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조건의 평등, 차별적인 어떠한 체계, 규칙 이런 게 아니라 조건 자체를 평등하게 만든.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마련했으면은 나머지 사람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 개인도 차별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의 수준을 맞춰버리겠다.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사람들의 어떤 것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준이 맞춰지겠죠. 그게 조건의 평등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것 같습니까? 국민을 위해 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제공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민 운운하는 정부, 국민 운운하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다시 봐야 돼요. 그들은 진정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정부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 의존 정부를 만들었고 그 의존 정부의 기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무국강병하게 되어진 그런 사례가 현대사회에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 이제 유신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무임기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임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유신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제를 폐지하고 나서 어찌됐든 대통령은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선거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들을 통한 간접 선거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자들이 돼서 선거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누구로 인해서 선출이 되냐? 대통령 추천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추천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손으로 뽑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표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사실상 독재죠. 이 외에도 유신에는 국회 해산권 즉시 실행하고 대통령 위주로 내각을 구성을 하고 뭐 이런저런 독재와 관련된 헌법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떤가요? 말만 들으면 세상에 1970년대면 근현대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한 결과는 역사가 증명을 하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혜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식 때 이제 했던 추도사가 최근에 이제 좀 조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시절에 극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실제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나 보수로 전향을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이 추도사 때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 최전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견 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결국 자신의 도지사 활동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현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기반을 닦아 놓은 겁니다. 심지어 유신은요. 그때 당시 1971년인가요? 70년인가요? 그때 이제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10월에 바로 실행이 된 게 아닙니다. 10월에 발표를 하고 유신을 그다음에 11월에 국민투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92%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찬성이 91.5%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말에 돼서야 공포된 겁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단으로 진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행동이 합당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고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웃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유신을 반대했던 인물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도.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신을 반대했던 인물, 반대했던 단체 부분이 사회주의 운동가이거나 공산주의 세력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위키백과에 검색해보면 유경수 여사를 암살했던 문세광 사회주의 운동가였고요. 그리고 그 유신 선포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단체 민청학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완전 종북 주사파 단체예요.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박정희 유신은 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많은 이제 인터넷 자료들도 같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일하게 보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유일하게 참고해서는 안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무위키 절대 보면 안 돼요. 다른 정보적인 차원에서 나무위키는 접근하기 괜찮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조금 대중친화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나무위키를 절대 참고하면 안 돼요. 완전 극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를 찾으려면 차라리 위키백과를 들어가시거나 위키백과도 사실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띠지는 않습니다. 중도 좌파 쪽에 가까워요. 그러나 사실을 왜곡시키진 않습니다. 평가를 왜곡시키진 않아요. 평가 절하는 안 합니다. 그나마 위키백과를 보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보수주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 그건 이제 쉽지는 않을 거고 어찌됐든 나무위키는 절대 걸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의 사례 그리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는가를 이제 짚어봤던 거고 한국에 박정희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리콴유가 있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집권했던 시간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2015년에 별세하셨고 1920년대생이에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이 집권했던, 재직했던 시간만 31년이에요.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거든요. 싱가포르 정부를 만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를 합쳐놓은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싱가포르 초대 총리로서 31년 동안 총리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1959년에 당선될 당시, 그때 당시에 이 싱가포르는 이전에는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냉전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니까.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는 신중 세력하고 반서방주의자들이 곳곳에 소진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위에는 공산주의, 밑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도 신중 세력, 공산주의 세력, 반서방주의자들 곳곳에 포진해 있었죠. 우리나라랑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이 리콴유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안보 위협 때문이죠.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한 이유, 자꾸 위에서 남침해오니까. 1970년, 71년 이때 유신을 선포했는데 그 이전부터 10년 동안 남침이 계속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진조 사태, 직접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암살 부대까지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겁니다. 그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 마음을 뺏긴 대중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후보로 나왔을 때 거의 국민의 한 40%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한 이제 실망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십몇 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까지 기틀을 잡아놨고 강성할 수 있는 국가의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듣고 국민들의 40%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만큼 국민들은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완전한 자유, 100%의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주권을 가진다면서요. 근데 그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수준 미달인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의 그런 낮은 수준 때문에 질서로 그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돼요. 이게 보수주의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리콴유도 자기가 집권할 당시에 이런 상황들 똑같이 겪었습니다. 안보의 위협, 그리고 경제 불황 그런 걸 겪으니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려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끝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총대 메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년 동안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절대 다수의 당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 1당 체제의 기반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민행동당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야 이 우파 내각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당 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냐? 각종 경제 성장이나 사회복지를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 더 위대한 게 뭐냐면 31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나라를. 그리고 통치 마지막 해 1990년 총선에서 이 인민행동당이 80석 중에 80석 모두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98석 중에 한 200석이라고 할까요? 국회의원 200석 중에 국민의힘이 200석 전부를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종 해외 전문가들은 무슨 우려를 표했냐. 리콴유가 이때 자기는 물러나겠다 했었거든요. 고척통이라고 하는 2대 총리한테 물려주고 나는 이제 아웃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80석 중에 80석 모두를 차지한.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우려를 했냐. 리콴유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폭압적인 통치는 이때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로 리콴유는 이때 딱 물러났어요. 그 2대 총리 고척통한테 물려주고 리콴유는 그냥 그대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 성장, 오로지 나라를 위한 독재를 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독재를 한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지금 땅덩어리만 작지 국제적인 파워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리콴유 앞장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리콴유는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해요. 요때 이제 당시 1959년에 당시 35세였습니다. 리콴유가. 그때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동시에 실행을 합니다. 엄청 많이 뭘 해요. 요때 당시에 싱가포르가 엄청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국민의 70%가 이제 빈민촌에 살았습니다. 근데 주택개발청을 신설해가지고 빈민촌을 재개발해가지고 요때 공공아파트 정책을 쫙 펼칩니다. 그 공공아파트를 건축을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내 이제 노숙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민들은 질 좋은 공공아파트에 살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교육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당시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했었죠.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국제 경쟁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는 요때 당시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해서 싱가포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싱가포르는 화교 비율도 높고 말레이시아 이주민 비율도 높고 그 여러 나라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함과 동시에 각 민족 언어는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병행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를 하고 싱가포르의
국제 경쟁력은 확보를 하는 이런 이중언어 정책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도 세일즈맨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외화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녔죠. 리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961년부터 64년 동안 약 1억 싱가포르 달러 자금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해요. 싱가포르는 상업이 엄청 유명한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이 엄청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나 상업만으로는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요때 당시에 이제 자본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법인세를 감면을 하고 외국계 회사들에게 토지를 제공을 해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싱가포르에 오는 해외 법인 회사들한테. 그걸 통해 가지고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30 몇 년 만에 싱가포르를 세계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맹신하지 말 것, 이것이 지금 본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신론에 입각한 사상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되고 결국에는 그 균형이 깨질 경우에 자유가 법과 질서 위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내야 돼요. 이 민주주의 안에 어떠한 사상 체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행하는 보수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꼭 우리가 독재를 한다고 해서 그 독재가 마냥 악한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지도자,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에게 많은 시간을 줘서 충분히 나라의 기틀을 잡고 국가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없이 편한 사회를 살고 있고 우리는 더없이 부족함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돼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위기감을 조성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로 인한 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었던 것들, 그 전에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가치가 전복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가치가 완전히 밥상이 뒤집어지듯이 한 번에 그냥 전복이 돼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사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사상을 지지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인민이 주체가 된 사상인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반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전통적 질서 위에 놓기 때문에 개인이 질서 위에 있습니다. 왜?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 돼야 돼.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복지, 개인의 혜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이제 이때까지 인류 전체가 쌓아온 이 시행착오보다 위에 있고 그 시행착오로 만들어진 법과 질서보다 위에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다 모여서 만든 규칙, 질서 위에 있다는 이 생각이 사람이 질서 위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언급했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당과 마르크스가 가장 원했던 사회가 민주사회라는 겁니다. 그 바탕,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적을 만든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만들어서 그 반대되는 세력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결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맹신할 수 있도록 이 자유민주주의. 그러고 공산주의는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된 거죠. 무신론 사상을 기반으로. 그래서 저번 주 강의에도 봤겠지만 1970년대에 전 세계 기독교인 비율과 지금 현 시대 2020년대의 전 세계 기독교인 비율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맹신하게 만든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 기독교 가치가 전복된 이 사회는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이 배경이, 이 상황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실제 사례를 봐야 되겠죠.
조건 침해라고 구글에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료가. 이런 영상과 이런 칼럼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교사의 권위보다 지금 뭐가 위에 있다는 거죠? 학생의 인권, 학생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무질서를 유발하고 있는 행위.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교사는 학생을 훈육할 권리가 있고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존재한 거죠. 근데 그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영상을 캡처를 한 건데 이 영상에서 지금 이 학생이 교사의 말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교사에게 욕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삐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검색만 해봐도 이걸로 인해서 초등 신임 교사 극단적 선택, 2016년부터 2021년 재직 중 탈한 교사, 교감, 교장, 이딴 교사 잘 막을 수 없나? 교권 강화에도 올해 벌써 교사 19명 살, 교사 탈북 폭풍, 해법은 따로 있다. 성추행 결백 밝혀진 교사,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구글에 검색하기만 해도 나와요. 교권이 추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교권을 추락시켰다? 민주주의가 교권을 추락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되는 순간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뭐부터? 교육. 그리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권위 무너졌겠죠. 왜? 가정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식들의 자유, 인권이 소중하다는 이유로 체벌과 훈육은 이제 학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도 아이를 체벌하지 않아요. 훈육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겼겠죠. 아이를 때려서는 안 돼. 아이를 체벌해서는 안 돼. 무조건 오냐오냐 키워야 해.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바르게 자라나겠습니까? 가정 안에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겠어요.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교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교사들을 그딴 말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전화하고 우리 애 뭐라 하지 마라. 뭐라 하면은 내가 무슨 수를 쓰겠다. 그렇게 협박하고 대부분의 이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원인들입니다. 두 번째, 특별함이 파괴되고 있어요. 민주주의로. 뒤에서도 계속 언급할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문이 형성되고 또 없어지는 가문도 남아있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모두 그 모습이 달라진다. 앞서 살았던 사람은 쉽게 잊혀지고 뒤에 나타날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인간의 관심은 자기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족 시대의 소멸입니다. 특별함의 파괴는 다른 말로 하자면 귀족 시대의 소멸이에요. 옛날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급이 사라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근대화가 됐고 계급은 사라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계급은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인 계급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평등하다 평등하다 외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진짜 평등해요? 아니죠. 대통령하고 우리가 평등합니까? 안 평등해요. 권리와 책임이 다릅니다. 근데 이 귀족 사회가 민주주의로 인해서 살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귀족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죠. 기득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원래 기득권, 귀족은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주요한 핵심 전력들이죠. 그래서 귀족 시대, 귀족 사회에서의 귀족층은 이 귀족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 귀족들과 이 귀족 사회의 구성원을 차지하는 일반 시민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귀족이 이 구성원들을 부려먹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하등한 사회라는 거. 귀족들은 자신의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거든요. 우리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 소수가 그만큼 소수답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알지만 이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바르게 행동해줄 밑에 구성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 관계, 귀족과 그 아래 구성원들은 이게 올바르게 된 귀족사회, 이전의 귀족사회인 거예요. 모든 시민이 상하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귀족 사회에서는 상하 관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하 관계에 있어서 소외받는 계층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각자가 자기에게 이제 필요한 보호를 베풀어주는 윗계급이 있고, 그리고 그 윗계급은 자기에게 이제 협력을 요청하는 아랫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긴 하지만 이게 수직적인 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떤 동력을 요청하고 아랫사람은 그래서 윗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이게 귀족 사회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귀족 사회 사이에서 자기 자신만 내세울 수 있을 자기 자신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하로 엮여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누군가의 윗사람이고 또 누군가의 아랫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고 협력의 요청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보다는 남들에게 가요. 시선이. 자기 이외의 어떤 대상들에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윗사람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아랫사람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소통,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긴 겁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나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남을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남에게 몰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 대해서 잊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 전통, 귀족 그런 가치들이 희석이 되기 시작. 그러니까 앞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전통적 질서,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 그랬죠. 개인의 이성이 더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계급이 없어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는. 그러면 이 이후에 나타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수평적 사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평적 사회는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게 되고 나만 관심을 나에 대한 것들만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귀족 시대가 소멸이 되고 특별 계층이 파괴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게 찾아온다고요? 개인주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주의는 자연스럽게 뭘로 악화가 될까요? 기주의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귀족 시대에서, 귀족 사회에서 이기주의가 있었을까요? 귀족 사회에선 이기주의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이주의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완전히 고독한 존재로 구워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요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고립되기 시작. 출산율 낮아지죠. 다음 세대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 노인들, 고독사 비율 점점 높아지고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주의가 확정이 되고 이게 이기주의로 심화될 가능성이 이 민주사회에서는 결국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상하관계로 엮여져 있지가 않아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로 엮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독립이 돼요. 근데 이 상태가 취약한 상태. 한 개인이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혈혈단신으로 매출 1조의 대기업을 만들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봐도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 돕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배우지.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이 알렉시스 토크빌은 20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거의 한 250년 전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걸 이미 예견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사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딱 이런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협소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공간이 아주 좁은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근데 민주사회의 특징이 있죠. 자유 중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죠. 행하기 위한 모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모임이 허용이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아이러니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결사단체, 결사체가 파괴되기 시작한 계속 귀족사회랑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귀족사회에서는 한 부유한 우두머리가 존재해요. 힘이 강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존재 주변으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이 한 결사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계획을 실행해야 될 때 구성원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행동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귀족 사회는요. 귀족이 노예를 부리고 이런 게 귀족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이자 상부상조에 가까운 공동체.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상부상조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소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빠진 체제, 위기에 빠진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때까지 일어난 이 모든 위기와 위협과 이 환란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 사상이 파괴됨으로 이러한 모든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환란을 회복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 위기에 빠진 체제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독교적 가치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이걸 토크빌은 앙시행 레짐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어로 구체제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체제를 상징적으로 부르는 말이 앙시행 레짐. 이건 그냥 기독교 사상이에요, 사실. 토크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앙시행 레짐은 곧 기독교 사상이다.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체계, 기독교적 질서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무너졌다. 그래서 프랑스는 결과적으로 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미국은 모든 체계, 질서, 문화가 기독교 사상 위에 꽃피웠다. 그래서 미국은 위대한 국가가 됐다. 이게 토크빌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기독교 사상이 위대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지름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딱 세 가지를 썼죠. 질서, 공동체 정신, 기독교 문. 이게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면 막 이론적인 것 같고 원론적인 것 같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질서, 너무 실제적인 것들이죠. 공동체 정신, 너무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 문화 너무 실제적인 것들이요. 문화가 우리가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은 질서가 먼저 바로잡히게 되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이 피어나게 되고 그 공동체 정신으로 말미암아 온 국가의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정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답이 없습니다. 토크빌이 뭐라고 했냐? 토크빌이 진정한 자유를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자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나 토크빌이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그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자유는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게 자유다.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 인간이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은 다 헛소리다. 이 도덕성은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법, 우리가 앞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보수주의는 도덕법에서 왔다. 도덕법은 성경 구약의 율법에서 파생이 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교리, 사상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도덕성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 기반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반한 자유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구속의 자유예요. 질서 안에,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다. 그리고 그 도덕성은 당연하죠. 신앙 없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초반에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는 질서이자 공동체 정신이며 하나의 문화다. 그리고 토크빌은 프랑스가 이러한 모습을 잃었다고 자신의 저서 앙시행 레짐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프랑스에는 독재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귀족 사회가 무너진 거. 그리고 민주사회가 도래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통치받고 있던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고 투표권을 얻었고 국민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1800년대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도태됐습니다. 회보했어요. 토크빌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프랑스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 자리에 무엇을 주입을 하기 시작하냐? 무엇을 밀어넣기 시작하냐? 개인의 이성, 개인의 합리성을 그 자리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질서의 역할을 했었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간 질서를 잡아주던 이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무질서가 찾아왔죠.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지도자가 되고 나서 사람도 그 길로틴에 처형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그 이후에 통치하던 이들도 다 처형당했습니다.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뭐가 찾아온 거죠? 무질서가 찾아온 거죠. 우리나라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31번째 탄핵. 줄탄핵 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정치 공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바탕에는 이러한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한 국가의 통치자를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생각하죠. 그러면 함부로 탄핵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민주주의는 진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 끌어내려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질서, 잡혀져 있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번 끌어내렸으니까 두 번은 못 끌어내릴까요? 두 번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딱 그렇죠. 한 번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번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은 못 끌어낼까요? 당연히 세 번도 끌어낼 수 있고 무질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가 찾아오게 됐어요. 이 프랑스에.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국가를 이끌 지도자들이 계속 길로틴에 처형당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신앙인들 다 죽고요. 심지어 국민들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경찰들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미쳤죠, 나라가. 그러면 공권력도 같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치안과 안보를 누가 담당해 줍니까? 담당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울타리가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니까 무질서가 찾아오죠.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은 울타리 밖에 살고 있었던 사자, 늑대, 흉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에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불안에 떨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유는 독재자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독재자가 누구죠? 나폴레옹이죠. 그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찾아오고 국민들이 그렇게 공권력을 때려잡고 탄압하고 있을 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공권력이 제 기능을 못하고 국민들은 치안과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그럼 국민들은 누구를 찾게 되냐? 강한 지도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딱 등장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왕정을 부셨던 프랑스가 결국 왕정이 복고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질서가 잡혀 있어요. 완전 뿌리부터 청교도인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 가족 구성원들의 세부적인 역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잡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질서가 어디로 확장이 되는 겁니까?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당연한 겁니다. 이웃을 서로 돕고 젠틀하게 대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일처럼 달려들어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존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내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당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마인드, 이 문화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기독교는요, 하나의 이론상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인 거예요. 토크빌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모습이 프랑스에는 없는데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 전반을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발견합니다. 이 모든 문화의 근원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미국의 천재성을 알지 못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설교 메시지를 듣기 전 토크빌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훌륭한 사례인 미국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념체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는 실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율법 그 자체이고 공의 그 자체죠. 그리고 기독교는 구원을 가르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되뇌이면서 살고,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는 힘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람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세뇌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만. 이게 살아있는 기독교의 힘이에요.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이 질서를 보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과 종교라는 게, 이 하나님과 기독교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두루뭉술하고 미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현실과 아주 깊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를 봤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학문으로서 자리 잡아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와 이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 투쟁해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질서가 해체되고 혼돈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신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 나라는 이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살아간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질서를 해체하고 혼돈과 무질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는 않았습니까?